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상희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입니다. 인도의 간디는 인도가 독립된 사회 공동체로 나가기 위해 피해야 할 7가지 악덕을 제시했습니다. 그 첫 번째 악덕은 철학 없는 정치가 차지했습니다. 나머지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7대 악덕은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는 듯합니다. 코로나 위기로 많은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소모적인 정쟁을 일삼는 정치는 참으로 민망합니다. 21대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 시간을 거짓과 선동을 해명하고 이와 싸우느라고 아까운 시간을 허송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움을 넘어 자괴감이 듭니다. 저는 이 소모적인 정쟁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대지야구라 했습니다. 매우 뛰어난 지혜는 어리석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보 정신으로 정치를 하면 나라가 잘 될 것이라는 말씀을 믿으며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39년을 경찰 제복을 입고 살아왔습니다. 황소 100마리가 와서 나를 끌어당겨도 나의 결심은 한치도 무너뜨릴 수 없다던 초대 경무국장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제 신념을 꿋꿋이 지켜나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국무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네, 총리님, 코로나19 위기 관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5월 대통령께서는 남과 북도 인간 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평화 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교적 생소한 인간 안보라는 개념을 언급하셨는데요. 이것은 안보의 주체를 국가에서 국민, 즉 개인으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1994년 유엔이 새로운 안보 개념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예. 네,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욱 절실함을 주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인간 안보에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당연히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변화된 인간의 가치, 특히 그 사람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총리님,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검찰 개혁 공약을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 첫 번째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였고, 두 번째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 보유였습니다. 요체는 검찰로부터 직접 수사권을 떼어내서 검찰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재정립하겠다, 정상화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총리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검찰이 선진국의 검찰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평소 느끼셨습니까? 예, 그 기소 독점주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소 독점주의는 우리나라 말고도 또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기관으로, 즉 수사를 본업으로 생각하고 직접 수사기관으로 검찰이 자리매김되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1년 내내 검찰의 수사가 뉴스를 장식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마 총리님도 해외 뉴스를 보시면서
검찰 관련 뉴스가, 수사 관련 뉴스가 저렇게 우리나라처럼 뉴스를 많이 장식한 나라는 보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 권력의 원천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결합은 절대 권력을 낳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이런 명제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없는 죄는 만들고 있는 죄는 덮어버립니다. 원하는 수사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인권 침해도 매우 심각합니다. 검사 출신 홍모 변호사는 1년 평균 100억을 벌어들였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법 시스템을 총리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계십니다. 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검찰의 중립성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정권은 물론 야당조차도 검찰의 막강한 힘을 활용하고 싶은 유혹을 갖게 됩니다. 검찰은 정권이 자신의 편일 때는 한통속이 되어 왔고 다른 편이라고 생각되면 정권을 공격했습니다. 그렇게 검찰은 권력을 남용하며 자신의 힘을 키워왔습니다. 총리님, 정권 출범 후 3년이 더 지난 지금 검찰개혁의 현주소는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권력 남용이 사라졌나요? 검찰의 막강한 권력이 축소되었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법제화됐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가 입법에 성공을 했지요. 그래서 현재 검경 수사권 분리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중이고 또 공수처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지난한 과제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여전히 검찰개혁을 해달라고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총리님은 검찰개혁이 이렇게 지지부진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우리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검찰이나 사법은 개혁 과제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혁이 정말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입법을 하고 제도를 개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속도가 좀 더디지만 최선을 다해서 개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혁을 하려고 하면 항상 거기에 저항하는 세력이 있고 또 검경 수사권 분리나 공수처 설치나 이 부분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기왕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입법이 되었고 제도화가 될 터이니까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생각하면서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어떤 개혁이 우리 국민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회가 그리고 또 정부와도 협치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은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검찰개혁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첫 번째는 적폐청산을 장기간 검찰 손에 맡기면서 검찰 직접 수사의 힘을 오히려 키운 것이 큰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검찰개혁을 전담하는 청와대 내의 별도의 추진 기구가 없었던 탓에 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제압하지 못한 탓이 크다 봅니다. 아무튼 검찰개혁의 입법사항은 아까 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비입법사항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직제와 인력의 개편을 통한 직접 수사의 축소입니다. 지금이라도
직제와 인력을 개편하는 그런 후속 조치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 내의 TF가 가동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실에 구성하거나, 물론 법무부 장관님이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계시지만 이 보다 강력하게 이 검찰의 반발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총리실에 구성하거나 청와대 내 구성을 건의해서 검찰개혁이 이러다가 또 한 번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금년 1월에 검경 수사권 분리나 자치경찰체 등에 대해서는 청와대 TF가 구성이 되어서 그 법무부와 함께 작업을 해오고 있고요. 또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총리실에 TF를 만들어서 필요한 작업들을 다 마친 상태이죠. 그래서 아직은 그 성과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고 법제화되거나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은 꾸준히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리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지금 총리 아닙니까? 총리는 정치로부터는 조금 거리를 두고 행정에 집중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개헌에 대해서 제가 제 입장을 피력하고 논의를 하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헌법 12조 3항에는 검사만이 법원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5.16 당시에 석연찮은 이유로 헌법에 도입되었습니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이 내용의 적정성 여부와는 별개로 이러한 조항이 헌법에 규정될 내용이라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완기를 위해서는 이 군사정권의 잔재인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규정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런 논의가 있어 왔던 것도 알고 있고요. 검찰 개혁의 과제 중에 하나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초임 검사가 받는 보수가 3급 부의사관 수준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를 통해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3급 부의사관에 이르려면 거의 20년이 걸립니다. 과도한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사실 저는 그 직제나 그 대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의 검사를 임용하는 과정은 특별한 과정이 있죠. 과거에는 사실을 통하다가 지금은 아마 이제 로스쿨. 법학 전문대학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수업 기간도 길고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 이후에 자격 시험도 봐야 되고 하니까 아마 그 판사가 되는 길과 검사가 되는 길, 이런 게 이제 거의 비슷한 코스이기 때문에 이런 직종에 대해서는 적절한 그런 대우가 따라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느 수준이 적정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깊이 판단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일인데, 제가 즉답을 드리기에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네, 제가 총리님 말씀에 드릴 말씀이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검찰의 잘못된 그 과도한 처우는 그릇된 특권의식을 키우는 출발점이고 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급해서 적용하기 어렵다면 앞으로 채용하는 초임 검사부터라도 보수와 처우가, 특혜 시비가 없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인력과 예산의 조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줄어든다고 합니다. 당정청 회의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물론. 그렇다면 수사 인력과 수사 관련 예산 조정이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수사 인력은 대폭 축소되거나 또는 형집행 분야나 피해자 보호 분야 등으로 전환 배치되어야 하고, 수사활동 예산도 대폭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본 정부 예산안에 이러한 조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했다면 정기국회의 상위위원회와 예결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예, 업무가 조정이 되면 당연히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조정이 뒤따르지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렇게 넉넉하게 예산을 주고 사람을 주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걸맞게 일이 늘어난 데는 늘어난 대로, 줄어든 데는 줄어든 대로 당연히 조정이 수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리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행안부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장관님, 이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이 입법 예고를 보면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가이신 장관님의 법률가적인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대통령령의 법무부 단독 주관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경찰과 공동 주관으로 하는 것이 보다 더 개정된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경찰이 여러 번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을 보면 마약 범죄를 경제 범죄, 사이버 범죄를 대형 참사 범죄에 포함시켰습니다. 우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했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 축소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억지가 통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두 가지 범죄, 마약 범죄를 경제 범죄 범위에 넣었다는 것과 사이버 범죄를 대형 참사 범위에 넣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협의 과정에서 여러 번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이 됐고 그 부분도 경찰 입장에서도 여러 번 표명이 됐고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법무부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검찰개혁 고군분투하시느라고 너무 노고 많으십니다. 검사 출신 법무장관이 아닌 분이 검찰 법무장관을 맡아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검찰의 직제 개편과 인사가 윤석열 총장 힘 빼기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개혁 작업을 하는 건 아니죠. 먼 미래를 보고 우리 사회에 정의를 구현하는 조직으로서 미래로 가는 도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그 전에 여러 차례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피력하셨습니다. 이 앞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 질의에서도 또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장관님이 생각하시는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로드맵, 그중에서도 특별히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해서 이 직접 수사를 현 정부 임기 내로 한정했을 때 언제까지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일찍이 그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도 천명된 바 있으나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유감으로 기록이 돼 있고요. 과도한 검찰 권한의 집중을 축소시키고 또 이 경찰이나 특사경을 통해서 수사권을 분산을 시킴으로써 이제 수사 기소 완전한 수사 기소 분리에 나아가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이 과도기를 어떻게 잘 안착을 시켜서 앞당기느냐 하는 것은 관련 기관의 모두 협력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저는 여건이 잘 갖춰져서 좀 더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가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그 국회와
또 관련 부처가 서로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관님 현안 관련해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합법 불법을 떠나 공정성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장관님께 필요한 것은 분노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공감 능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미 페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셨지만 이 자리에서 비록 출처는 가짜 뉴스이지만 반복된 왜곡 보도로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고 따뜻한 입장 표명 있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선 그 현안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저로서는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가급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좀 신속하게 검찰이 수사를 해서 빨리 결론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정말 이 정부가 그 코로나에도 잘 대처하고 국민들도 어떤 소란 소동 속에 늘 불안한 것이 아니라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네, 장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지 1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의 발언이었지만 공감하는 부분에서는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국회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노점상처럼 의석에서 소리 지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정쟁을 부추기는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그저 상대방을 공격함으로써 반사적 이익을 얻으려는 구태 정치도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폭로와 거짓과 선동이 여전히 망령처럼 국회를 떠들고 있습니다. 철학 있는 정치는커녕 정쟁만 난무하는 정치는 국민들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추석이 멀지 않았습니다. 폭우와 폭염과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들판에 벼가 잘 여물고 농장의 과일들이 잘 익었으면 좋겠습니다. 볕 좋은 가을달이 며칠이라도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가장 약한 자라도 가장 강한 자와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 위로부터 맑은 물결이, 아래로부터는 신선한 바람이 마주치게끔 희망의 다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정치를 꿈꾸면서 이상 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운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남구 갑 출신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